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오토케 에코프로를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사실 예고됐던 사항이라고 봐야 돼요. 다만 이거를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온 거는 좀 과하다. 이거보다도 택시가 훨씬 강했다. 2차 전지 급락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포드가 이제 그 실적 전망을 하면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은 영업이익을 기존에 60억 달러에서 65억 달러 이 정도 밴드였는데 70억 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은 상향을 했고 이게 아마도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나서 전기차 판매가 좀 더 많이 좀 됐기 때문에 그 선수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올해는 실적 전망을 상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전략과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대형 전기차 투자 계획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트럭과 밴 하이브리드 그 EREV 저가 그 전기차 플랫폼으로 자본을 재배치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판매 믹스를 하이브리드와 EREV 순수 전기차 합산으로 해서 올해 17% 비중에서 50%까지 늘리겠다. 여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BESS 신사업에 진출을 하는데 그 에너지 저장체 관련돼서는 이제 켄터키 공장과 그리고 이제 그 테네시 공장에 대해서 교환을 했잖아요. 켄터키 1, 2 공장은 포드가 가져가고, 그리고 테네시 공장을 SK 온이 이제 단독 운영하는 형태로서 서로 이제 한 4년 만에 이별을 했는데, 거기 관련돼서 그 켄터키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 켄터키와 미시공 그 배터리 공장을 ESS용 배터리 생산에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 캐파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제 이를 활용하겠다 한 것들이 요게 지금 아마 텐지 센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18개월 내에 초기 생산 능력 가동 목표로 하고 27년도에 출하를 시작해서 27년 말까지 연간 최소 20기가와트씩 배치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 2년간 20억 달러 투자를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포드 같은 경우에 CATL의 기술을 라이선싱해서 그 LF 배터리를 생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F150 라이트닝을 그 단종하겠다고 이제 생산 중단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희소 전기차 모델 관련돼서 85억 달러, 그리고 이제 SK온 배터리 합작법인 그 해소 관련해서 60억 달러,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비용이 약 50억 달러에서 올해 이제 4분기에 인식을 주로 하고 26년과 27년까지 나눠서 반영해서 195억 달러 감액 손실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온 조인트 벤처 종류의 운영 구조도 그 포드 자회사가 켄터키 공장들을 독립 소유 운영하고, 그 SK온은 테네시 배터리 공장을 소유 운영하는 이렇게 좀 나눠졌는데, 올해 뭐 실적은 뭐 그 4분기 실적과 올해 연간 실적은 내년 2월 10일에 발표 예정이고요. 요거 핵심은 뭐냐면, 일단 그 대형 전기차 투자 계획을 축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SK온 배터리가 주로 들어갈 텐데, 여기에 이제 그 주로 들어가는 양극재라든가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어저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에코프로가 급락한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SK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대거 축소가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따 이슈가 나왔고, 또 하나 그러면 SK온 밸류체인만 급락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어제 LG 에너지솔루션도 5%가 빠지고 LG 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 다 같이 급락했거든요. 전체 2차전 섹터가 전체 다 급락을 한 게,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도 포드의 그 배터리를 납품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저 ESS, 그러니까 포드가 BESS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켄터키 공장을, 그 공장 배터리 공장을 ESS용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존의 센트리가 북미 시장에서의 이 중국산 ESS 배터리는 쇼티지 상황이고, 이게 2030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 시장을 중국 배터리가 퇴출이 되면서 그 ESS 시장을 거의 그 K 배터리가 거의 독점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그럼 사실상 저게 그 포드가 하는 게 그 CATL의 배터리가 사실상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센트리를 건드려서 LG 에너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전 섹터 전체가 이제 급락 나왔고, 오늘은 뭐 좀 일부 좀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냐고 보면은 27년 말까지 뭐 연간 최소 20기가와트씩 배치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LG에너솔루션이 내년도에 대략 목표가 50기가와트예요. 그리고 삼성 SDI가 30기가와트씩 내년도 목표라고 보면은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기적으로는 좀 한참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27년도부터 ESS 배터리 양산하겠다는 기업들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직까지 양산 경험이 없어서 과연 성공할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켄터키 공장 캐파랑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20기가와트 정도면은 적지는 않지만
저걸 포함해도 그래도 북미 지역에서 ESS 특히 비중국사 ESS 배터는 여전히 쇼테지다. 그러니까 이제 그 LG에너솔루션의 어떤 투자 모멘텀에는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이슈가 EU에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 것들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왔는데, 핵심은 2035년에는 이제 그 CO2 배출을 100%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2015년도 대비해서 100% 감축 목표로 해서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퇴출하는 게 기존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변경이 이제 90%로 그 목표치가 바뀐 거예요. 현재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그 전기차 그 침투율이 대략 20%, 한 27%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100%를 가려고 하는 게 10년에 100%로 가는 게 90%로 줄어든 겁니다. 10% 줄어드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좀 하락폭이 좀 과했던 건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차량을 허용하는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기술 금지도 제외해서 독일산 엔진이 계속 판매 가능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그 핵심 발표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아니면 스텔란티스, 르노, 벤츠, BMW 등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위에 본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그 강력하게 이 사안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전이 늦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에서도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하위권에 있는 입니다. 지금 한 17% 정도 되는데 하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완성차 기업들도 그 요구를 했고, 경제적인 이유로는 완화하게 되면 뭐 불확실성 해소라든가 일자리도 보호되다 이런 논리였고요. 반대로 이제 환경단체라든가 일부 업계에서는 환경단체에서는 그 그린들이 붕괴된다. 그 비싸고 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차 수명이 연장되고 전기차 전환이 지연된다라고 했고, 어느 정도 그 전기차 준비를 좀 더 서두르고 있는 볼보라든가 폴스타. 근데 사실 이제 볼보라든가 폴스타는 중국 기업들이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와 별도로 EU에서는 그 소형 전기차 육성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유럽산 인센티브 제한을 해서 그 경차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조만간 발표를 할 거고요. 유럽의 전기차 도입 사례를 보면은 노르웨이는 거의 100%예요, 사실요. 그 신차의 90%가 전기차고 거기에 90% 이상이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7%라 말씀드렸는데 12%밖에 안 되라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전환이 늦은 나라, 뭐 인프라라든가 인센티브가 부족한 이런 나라들이 좀 내연기관차를 좀 더 수명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이는 유로 7을 약간 완화한 곳에서부터 예고가 됐던 상황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예고했지만은, 여기 이제 삼성증권 이문영 위원이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이후의 CO2 규제 완화 움직임은 그 레거치 업체 수혜를 기대하기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2030년도에까지는 CO2 배출 제로 목표였는데, 일단 프랑스는 규제 완화 방향 주장했고, 그 독일에서도 강력하겠죠. 그리고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에서 일부 동의를 한 상태인데, 일단 21년 대비해서 90% 감축 목표를 바꿨습니다. EREV라든가, 그리고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좀 그게 21년도 대비해서 90% 감축 목표로 검토가 되는 상황이고, 그 레고시 완성차 업체들은 이 그 신차 출시 모델이 그 내연기관 비중이 27년부터는 5% 미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차가 전기차라든가 환경차였고,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 3분기 영업 적자였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완성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위주로 가게 되면은 이걸 면하기 어려워요. 그 내연기관차들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는 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에서의 그 어떤 전기차 경제 취약 상황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완성차, 이 레거시 완성차 기업들이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샤오펑 기술에 좀 의존하는 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좀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의 경쟁력을 다시 되찾기에는 이미 끝났다. 시기적으로는 끝났다고 볼 수 있겠고, 내년부터는 피지컬 AI 기술 변화를 해서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 동향을 보면은 올해 10월까지 누적으로 그 348만 대가 판매가 됐고, 연간으로 31.8% 증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한 그 306만 대 누적으로, 그래서 27%인 거고, 그리고 전체로 봐도 27.8% 침투율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 침투율이 10%를 훌쩍 넘어가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27.8%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어떤 그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뭐 좀 늦어지는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 그리고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평균으로 CO2를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되는 이 완성차 업체에서는 27년도에 전기차 친환경차로 특히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그 독일, 프랑스 들의 보조금 부양책이 실시가 되고 내년도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컨센은 변하지 않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제 하락은 이 두 가지의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과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올해 대비해서 뭐 2배 이상 올라간 주가가 2배 이상 반등한 올라간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약간 오버슈트가 나온 것도 있어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올해 좀 많이 올라간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특히 에코프로를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수, 목, 금 그리고 월요일까지 비중을 좀 줄이는 상태였고요. 유럽에서도 그가 이런 전기차 완화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 발표하기 전에 그 EU 집행장이 그 폰데 그 라이언 그 집행위원장이 약간 경고를 했어요. 그 발신을 해서 포스타랑 볼보카 등에서 약 200업체들 설명한 것들을 포함해서 탄소 배출 목표를 시작하려는 이 수요대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이런 과도 기술을 재도입을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그리고 전기차 전환을 지연시킨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환 그 지연은 이미 비용 절감 등에서 앞서가는 중구 전기차 제조사들과의 격차를 벌릴 뿐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전기차 산업 지도자들이 그 이 집행위원회에 2035년 신차 제로 탄소 제로 배출 목표 곧 할 것을 촉구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200개 업체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한 결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목표 후퇴할 경우에는 중국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발표 전에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예고됐던 사항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거를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오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도 다소 과했지만은 좀 놀랬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이 포드 이슈가 훨씬 강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그 이별을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리고 관세를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세폭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국 이외 무역 격차가 3천억 유로에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산업 생사가 좀 어느 위기에 있다고 해서 관세 폭탄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태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시인에 대한 압박들 이런 것들 압수수색과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자립을 위해서 유럽산 부품을 뭐 의무화한다던가 그리고 핵심 원자재법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서 2029년도에 투자국의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들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K배터리 기업들한테 특세가 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 및 그 노동 규제 강화를 해서 유럽 진출하게 되면 현지 인력 고용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애틀이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 지었는데 현지 인력 쓰라는 겁니다. 사실은 시애틀이 현지 인력보다도 그 본사 인력들을 시애틀 인력들이 많이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 인력 쓰게 되면은 램프업을 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단순 판매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지하고자 실질적인 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투포, 직구 이런 것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유럽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이별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뭐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들이 볼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비록 그 2035년도에 그 내연기관차 규제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발표를 했지만 그 이산화탄소 규제 부분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평균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고 강제하는 기준인데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도에 그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신차 모델 대거 출시한 이유가 이 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LFP 배터리가 사실 유럽 시장에는 안 심투가 흔치 않은데 LG에너솔루션이 르노의 LFP 배터리 공급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보급형 배터리도 이제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SK온도 이제 같이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상태면서 처음으로 올라가고
유럽 시장 또한 ESS 시장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수요 확대로 인해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그런 수요가 폭발하는데 요게 이제 그 ESS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전기차 북미 시장의 둔화에 대해서 핵심 대안으로 있는데 유럽 시장은 전기차도 좋고 ESS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LG에너솔루션이 가장 빠르게 LFP 배터리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입지도 가장 탄탄합니다. 헝가리에서 전기차 라인을 일부 이제 LFP 배터리 ESS용으로 전환을 한 곳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뭐 NCA라든가 LFP 배터리 양쪽으로 해서 나름의 프리미엄 삼성 배터리 박스란 버전으로 해서 1.7, 2.0 버전으로 해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LG, SK온 같은 경우도 후발 주자긴 하나 이제 국내 이제 마도 배터리, LFP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도 이제 그 테네시 공장을 ESS로 좀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발 주자로 진입을 하면서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6년도에 1호 시장 자체가 사실 바닥은 이미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유율이 지금 국내 배터리 좀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점유율 좀 회복하고 K배터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보급형 제품에도 진입을 하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섹터 어제 하락이 좀 과했다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특히 드렸는데, 그래서 이후 쪽 이슈보다는 이 포드 쪽에서의 그 EV 사업 추진에서 좀 수퇴하는 이 전략, 그리고 특히 ESS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의 배터리 그 기술 라이센싱에서 진출하는 것, 요게 지금 가장 어제 좀 그 투심을 건드렸던 이유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그 펜타곤에서 시애틀을 포함한 8개 중국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정부 기관이 일을 못하도록 국방 수권법에 의해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양산 그 경험이 없는 포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지는 아직도 의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 배터리 기업 자산 효율화 노선 확대 계기에 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일부에서 뭐 그 포드와 SK온 관계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일단은 그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SK온이 약간 지금 방향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LFP 배터리, 특히 뭐 ESS라든가 전기차 쪽에서의 배터리를 수주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 그러면서 그쪽의 라인도 확대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의 결별을 통해서 그 글로벌 SK 자산을 정리를 해서 그 자산을 효율화하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또 벤처 쪽에서의 이제 저가형 배터리 수주가 나왔죠. 그래서 12월 5일에 그 메르세데스 벤츠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공급 체결을 했고 약 2조 1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28년 3월부터 2045년 6월까지 공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미 세 차례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 4680 그 배터리 그 이제 원통 배터리로 해서 주로 이제 그 하이니켈 배터리가 공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파우치랑 각형 배터리로 해서 아마도 좀 중저가형으로 배터리지 않나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LG 에너솔루션과 벤츠와에는 기존 이제 46 시리즈 프리미엄급뿐만 아니라 중저가형 그 배터리와 그리고 이제 중저가형 전기차랑 플래그십 모델까지 전 라인업을 벤츠의 그 전동화 라인업을 전부 다 그 M3부터 볼륨까지 다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LFP라든가 특히 중저가 배터리 그 시장에서 여기서 점유율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벤츠도 이제 그 뭐 CATL이라든가 파라치스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이제 청량화재 나면서 이미지가 그 뭐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됐는데 이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최근에 첫 그 ESS 배터리 수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주법인에서 미국 에너지 그 인프라 기업과 이제 ESS용 그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고 2조 이상이고 27년부터 3년간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생산 전략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 1 공장 합작법인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생산 그 계획을 변경해서 4개 라인 중에 그 1개는 그 정체 유지하고 나머지 3개, 최대 3개까지 그 ESS용 그 LFP 라인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이제 LFP 각형 배터리 생산을 위한 그 셀 대형화라든가 그 설계를 변경을 하는데 보통 그 전기차 라인을 그 ESS 라인을 변경하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설비 공정만 조금 바꾸는 것이고 스텔란티스가 워낙 이제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한 거로 보이고요. ESS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AMPC가 많기 때문에 여기 영업 마진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셀과 팩 단위로만 판매했다 그러면 지금 완제품 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판가가 2배 이상 정도 올라가게 되고 그 SI 그 시스템 통과까지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유지 보수까지도 누리게 되고 그 완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밸류 체인을 다 장악을 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 그 마진이 30%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슬라라든가 테슬라 수주대기 있죠.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 DT 에너지, 그리고 유럽 고객사 등과도 좀 ESS 배터리 추가 수주 논의 중에 있고 물량이 확대될 경우에는 GM과 합작 공장 인디애나주에 있는 라인도 일부 그 ESS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부 관점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의 전기차 성장이 좀 둔화됐을 때 그게 사실 자초자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장도 세웠고 필요하면 수요에 따라서 ESS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SK온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글로벌 SK 그 포드와 합작 법인에 대해서도 정산 및 자산 분할에 합의가 됐고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제 포드가 유상 감자 후에 자산 양수도 하는 방식입니다. SKO는 테네시 공장을 단독 운영하고 그리고 포드는 켄터키 1, 2 공장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유는 포드가 F150 라이트닝 단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단종 발표를 했고요.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사실. 근데 올해 9월까지는 판매가 잘 됐는데 10월 달에 오자마자 가라고 그냥 판매 급감을 했고 그리고 전략을 수정해서 포드는 LFP랑 그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SK온 같은 경우에 이를 통해서 부채 비율이 3분기 만에 200%였는데 이를 계산하고 그 리밸런싱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 그 합작법인 EV 에너지도 지분도 이제 교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상태고요. 요거 보면은 헝가리 그 코마롬 1, 2 공장도 아마 요것도 아마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 공장 지분 매각하면서 지리차용 LFP 각종 배터리 생산 기술 전환 이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요 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SK의 이게 지금 SK온 공장들이거든요. 여기 한국은 이제 서산 공장이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 그 헝가리 코마롬 공장이 있고 이반차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북미 공장 US 쪽에서는 보면 저기 켄터키 넘버 1, 넘버 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그 37기가랑 43기가와트시라서 이게 한 80기가와트시 되게 커요. 이거는 포드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테네시 공장 45기가와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지분이 50%, 100%로 요게 이제 맞고양이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이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대신 이제 옌청 공장을 이제 100% 요인을 지분 조정을 한 상태인데 그 SK온은 결과적으로는 그 테네시 공장을 단독 공장하면서 이를 이제 내년 3분기에 가동 예정이고 그 포드는 켄터키 공장 1, 2 공장을 이제 가져오면서 SK온 장부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이런 식의 구조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4년 만에 이제 지분 50대 50을 이런 공동 그 경을 깨고선 각자 운영 체제로 가는 건데 일단은 요거는 내년 1분기 말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관계 당국이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IRA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포드가 전기차를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은 그리고 배터리 기술에 대해 내재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CATL의 기술 라이센싱에서 자체적으로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의지가 포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지분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적 그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포드 고객 외에는 받을 수 없었던 공장을 다른 고객도 받을 수 있고 또 전기차 라인을 ESS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SK온 입장에서는 테네시 공장 단독 활용하면서 다양한 고객사들의 수주를 대응할 수가 있으면서 또 이제 가장 취약했던 북미 ESS 시장 그 사업에 대해서 가속화라는 수익성을 개선을 취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SS 배터리 쪽에서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이제
공동 투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되면서 재무 구조도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대략 부채가 한 6조에서 7조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도 저가 전기차라든가 LFP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들을 만들어내고 전략적 유연성이 생기면서,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더 늘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 수용들을. 그래서 내연기관 포트폴리오 편에 맞춰서 공장도 직접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서로 간에 이해 타산이 맞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이러면서 단독 공장에서 포드도 가니까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배터리 업계와 엔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조인트 벤처 모델이 아마도 좀 여러 방면으로 좀 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배터리 업계라든 경쟁사,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영향을 그 예상해 보면 이게 조인트 벤처 모델의 새로운 표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 글로벌 고위의 배터리사의 파트너십은 기술 자본 운영 면에서 좀 더 이렇게 딱 5대5 딱 그게 아니라 여러 그 형태로 좀 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되면은 땅과 부지를 안성차 업체에서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만 세팅하는 형태로 조인트 벤처를 많이 갔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세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온이 어쨌든 테네시 공장을 활용해서 ESS 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은 심화가 되겠지만, 여전히 SK온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북미 지역에서의 그 비중국산 ESS 배터리는 여전히 쇼테지 상황이고, 이게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는 여전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포드와의 배터리 동맹 결성이 약화가 되고, 또 포드가 엔솔이라든가 다른 업체들로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 입장에서도 포드를 좀 일부 잡을 수 있다는 이유는 될 것인데, 사실 근데 포드가 전기차를 잘 파는 건 아니라서 이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증권 조현일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전기차 정책 변화, 그리고 포드의 판매 부진, 그 SK온의 그 재무 상황을 조합 고려시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이벤트를 본다. 사실 저도 이제 SK온과 포드와의 결별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주가를 급등할 만 그런 요인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만은, 적어도 SK온의 재무가 개선이 되고 또 가동률 부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 이유이라서 하방을 제한하는 이슈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도 그 SK온과 포드와의 결별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 사이라는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뭐 그 큰 타이틀만 읽게 되면은 포드의 도종적 메인 공급자 지위를 잃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이제 26년과 29년 상반기 가동률 부진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소가 됐고, 그리고 OEM과 결별을 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보면은 애초에 투자자들이 포드에 대해서 전방에 대해서 할 우려가 높았고, 내연기관 위주였던 포드가 전기차 판매가 예상치를 하였기 때문에 연결제품 재무제품 기준으로도 감가상각 4,500억도 부담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0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가 돼서 사실은 이제 그 요게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 그 글로벌 SK 설비 자체는 어쨌든 조인트 배터리 시절에는 경쟁사 다른 OEM 배터리 생산이 어렵지만은, 이제는 그 조자처럼 이제 고객 수요에 맞게끔 뭐 현대, 포드, 폭스바겐 이런 식으로 막 그 라인을 가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동률 높이는 데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SK온 향후에 이제 조자 그 현대 EV 라인을 현대 조인트 벤처 그 라인에서 이제 26년 3월 달부터에 생산이 들어가고, 뭐 ESS를 조지에 생산을 한다던가, 뭐 현대 조인트 벤처의 생산 가동률 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좋고요. 그리고 연결 부채 자체가 기존에 12조에서 6조 원 정도까지 감소하게 되니까 한 6조 정도 감소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부채가 31조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25조까지 감소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어쨌든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더 큰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뭔데 도대체 이제 그 포드가 ESS 배터리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살펴보면은, 저희 IM증권의 그 정원석 그 의원님이 이제 발표한 리포트를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글로벌 ESS 시장은 올해 대비해서 2030년까지 약 2.4배 증가합니다. 대략 920기가와트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시장 조사 기간마다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산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성장을 견인하게 되고요. 중국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연이어 지금 추진되면서 전 세계 설치량이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서 압도적 비중을 보여주는데, 오늘 중국에서 탄산인증 선물이 9% 올랐습니다. 상한가 부분까지 갔어요. 10만 이하를 돌파 훌쩍하면서 지금 신고가 그 최근 이제 그 10만 위를 거기 정거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고,
그 이유가 이런 그 ESS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급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산 리튬은 그 LFP 배터리에 주로 좀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이런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가 컸는데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고 전력망 안정화에 따라서 그 높은 수요의 가치성이 있다는 거죠. 구조적 요인에 기반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이 가능한 게 ESS 시장인데 여기가 지금 급증하는 겁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신차를 만들려면 최소 5년, 뭐 길게는 8년에서 10년 주기로 맞춘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완성차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데 ESS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2, 3년 주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보면 계약 기간을 보면 거의 3년짜리가 많아요. 여기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이기 때문에 더 그 실적의 그 수요 가치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또 확실한 거고 그리고 생산 및 수익성도 좋은 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동률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도 이로 인해서 규모의 달성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돼서 결과적으로는 AI가 K배터리를 살려준 것 같습니다. AI와 그 국내 그 배터리는 당분간 같이 가는 운명 공급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전기차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의 전기차 부지죠.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 캐즘을 ESS 배터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가셔야 되는 시점은 26년 말과 이제 27년 정도 되겠죠. 왜냐면은 26년 말까지 삼성 SDI 30기가와트시, LG에너솔루션 북미 지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0기가와트시 캐파가 구축되고 그 캐파의 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27년과 2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7년도가 북미 지역에서 ESS 배터리를 생산했던 6개 기업이 이제 누가 과연 성공하는지 그리고 누가 살아남을지가 결정되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이 그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년도에 이후에 ESS 배터리 생산하는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LG에너솔루션이 캐파 운영 최적화돼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자료를 보시면 기존에 올해 30기가와트시까지 하고 내년도에 50기가와트시까지 지금 캐파를 늘리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원래 내년 계획에 40기가와트시였습니다. 10기가와트시 더 늘린 거고요. 그리고 소주 장고 같은 경우도 그 ESS 배터리가 그냥 올해 3분기에 이제 120기가와트시 정도까지 이렇게 그 수장고 쌓여 있는데 아마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LG에너솔루션 주가가 23년도 10월 이후로 되게 안 좋았던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GM 담당자 그 LG에너솔루션 GM 담당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유럽 지역에서 요즘 수주가 안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LG에너솔루션 수주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전과 좀 다른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LG에너솔루션과 벤츠와의 그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는 뭐 앞에 좀 약간 언급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벤츠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찾은 것이고 또 탈중국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또 미국의 IRA 규율이라든가 EU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해서 그 LG 에너솔루션을 유일한 대상으로 좀 체크타를 한 거고요. 구강회전과 그 원래 그 칼린조스 회장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 요게 LG 에너솔루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전자 이런 식의 토탈 솔루션 전략이 잘 먹혔다고 보는 겁니다. 벤츠 전기차 안에 이제 LG 에너솔루션 배터리 들어가고 모니터는 LG 에너솔루션 디스플레이 들어가면서 카메라는 LG 이노텍, 전장 그 LG 전자가 LG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장 부품을 만드는 것들 포괄적 협력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은 이제 LG 에너솔루션은 그 특히 벤츠를 통해서 28년도 정도 되면은 그 퀀텀 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률도 덕분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라서 LG 에너솔루션 실적이 28년도에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 수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4680이잖아, 보시면. 46 시리즈. 근데 이번엔 중저가형. 그래서 파우치 중저가형으로 좀 예상이 되고, 유럽 내에서의 이제 그 유럽 공장의 재포지셔닝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니즈가 이제 하이니켈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 르노의 LF 배터리랑 미드니켈 배터리를 올해 4분기부터 개시가 들어갔고 폭스바겐으로 미드니켈을 하반기에 그쪽에 들어가고요. 되는데 그 벤츠로부터 다락 시리즈랑 중저가 모델이 들어가는 게 이제 28년도고 벤츠가 기존의 전기차 라인업을 다 뒤집고 완전히 새롭게 이제 판을 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28년도라서 벤츠 쪽에서의 수주를 통해서 28년도에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어쨌든 퀀텀 점프를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